원래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레포트가 있어요. 이 첫 페이지 보니까 이 쏠리면서 완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이렇게 했죠. 첫 번째 공급 부족이고요. 그리고 재정 지출 효과, 그리고 금리 인하. 그게 2022년부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압력을 줄 거다. 저하고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지금 6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레포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첫 페이지 보니까 이 쏠리면서 완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남과 서울 위주로 상승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상승이 점점 넓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용을 좀 볼게요.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공급 부족이고요. 그것도 누적입니다. 누적. 한 해 한 해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누적에서 공급이 부족한 게 시장의 압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2022년부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 지출 효과, 돈 푼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추경도 하고 뭐 한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효과가 벌써 주식시장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반기에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는 PF 위기로 해서 공급 축소가 됐잖아요. 하반기부터 체감하게 되며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도 전세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좀 더 체감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유튜브 다른 곳에 나가서 올 하반기 진짜 공급 부족 시장은 7월부터다.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완전히 이제 한 바퀴 돌고 완성된 시점이 2025년 7월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공급이 지금 줄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압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전망 부분만 설명드리고 전체 여러분 내용 보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매크로 변수에 뭐가 있냐면은 유동성 증가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고 재정이 확대된다는 그걸 가정하고 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유동성이 늘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미리 증명하는 거죠. 코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걸 가지고 유동성이 늘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교해 본 거죠. 이 나스닥과 아파트 가격이 이 상관계수가 0.9예요. 1을 같으면 똑같이 움직이냐고 0.9면 거의 흡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 때, 나스닥이 좋을 때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 예측할 때 나스닥을 예측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스닥을 예측할 수 있으면 나스닥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동성이 시장에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2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관관계를 24개월 이동 평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관관계를 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1년, 2년, 3년 이동 평균해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서 거래가 영향이 있는 것을 찾았죠. 똑같은 겁니다. 이 매매 수급이 12개월 이동 평균 매매 거래량하고 0.913의 상관관계가 있다 나오잖아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매매 수급이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매매 거래도 후행에서 따라서 늘어난다는 되겠죠. 24개월과 36개월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0.92 매매 거래량이.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이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3년 공백 기간 동안에 매매 거래량이 움직이면은 3년 동안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동 평균을 해야지 시장의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분석 방법은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유동성이라는 거는 지나간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앞으로 늘까 안 늘까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건 예상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뭐 비트코인 올라갈지 나스닥 올라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금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금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걸 하고요. 근데 금리 외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 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들은 예측 좀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9년, 10년, 11년도에 지방시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방에서 가격 상승하고 그 유동성이 2012년, 13년, 14년 돼서 서울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대로 제가 분석한 거 똑같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나 지방시장이 좋아진다면은 2년 뒤에 그 상승한 유동성이 다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길게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농후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강남 오르고 막 그 주변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마포도 오르고 뭐 강동 오르고 막 자산가 분들 가거든요. 지방에 있는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분들이 서울로 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니고요. 2, 4년 뒤에 시장 전체가 좋아서 자산이 늘은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시장이 훨씬 더 커져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수도권 쪽에. 여기 뭐 18년부터 돼 있고 여기는 2013년부터 돼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2019년 이후부터는 공급의 어떤 변수를 희석시킬 만큼 금리의 영향이 컸고요. 지금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공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큰 시기입니다. 거기에 금리의 어떤 변수가 힘을 보태는 거죠. 2018년, 19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부족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을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예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수가.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되면 인허가보다는 분양보다 입주가 중요하죠. 입주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2028년까지 공급이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 지금 6월이니까 지금 분양하게 되면은 27년도 말쯤에는 겨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지나고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28년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2025년도에 지금 분양 물량이 2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20년 돼봐야 알겠지만은 27년 물량 없는 건 분명하고요. 28년 물량도 이 물량을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은 연평균 우리가 36만인데요. 지금 25년에 28만, 내년에 20만, 2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물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3년 누적 공급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시작되는 거죠. 3년 누적 공급량이 지금부터 7월, 8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이제 수도권 같이 합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한 16만 8천 정도 됩니다. 한 17만 되고요. 연평균. 지방도 한 17만 됩니다. 이 두 개 합해서 33만에서 35만 사이에 돼요. 우리 주택 수요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줄어요. 또 서울의 중요한 포인트 한 게 뭐냐면은 공급이 적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아파트 외에 그 수단이 있어요. 그게 빌라하고 오피입니다. 그게 먼저 가격을 반영해요. 지금 빌라하고 오피스텔 공급이 극심하기 때문에 공급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비아파트의 전세가 상승하고요. 다시 아파트의 전세 상승하고 매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는 꽤 진행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의 어떤 전세 상승을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택 수요를 연평균 한 40만 가구로 측정했나요? 여기 주택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 아파트를 제가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요. 서울 수도권은 전세 거래가요. 31만 등 되고요. 매매는 한 27만 됩니다. 지방은 전세가 18만 되고요. 매매 거래는 33만. 그래서 매매 거래는 지방이 많고요. 전세 거래는 수도권이 많습니다. 이 두 개가 주거 수요겠죠. 물론 여기 월세는 빠졌습니다. 이 매매 수요로 연결된다고 보면요. 그러면 이걸 비율을 나눠보게 되면은 서울이 52.7%고 지방이 47.3% 이렇게 됩니다. 매매 수요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매매 수요 왜 다르냐면은 자가 보유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가 보유율이 낮은 수도권이 매매 수요가 거래량을 좀 적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지방은 조금 줄어들면서. 수요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방은 떨어지고 있고 벌써 그쪽에는 공급 부족의 신호가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뭐 자산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사용 가치에 의해서 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에 상기 신도시가 있는데 상기 신도시의 각 지역마다 우리가 공정률이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되게 낮습니다. 남양주 왕숙 5%밖에 안 되고요. 하남 교산 4%, 인천 계양 25%, 여기가 제일 높네요. 고양 창릉 2%, 부천 대전 3%밖에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입주 예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넓고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세가 오르면서 전세 가율을 이제 높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율이 가장 낮죠. 전세 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의 어떤 성장이 끝났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율이 올랐는지, 원래 그 지역이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인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도지역은 원래가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전세 가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지방에는 이 전세 가율을 낮추는 공급만 넣었기 때문에 바로 시장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전세 가율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전세 가율은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전세 가율 가장 낮은 것은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DSR 우리 3단계가 시작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수가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금리를 1% 내릴 때 3단계를 해도 3단계 효과가 미미할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4.5%일 때하고 3.5%일 때를 3단계에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 얼마 되는지. 비수도권에서는 우리가 만약 2억 7천이라면은 금리가 1% 내리게 되면 3억 천 늘어나고요. 수도권에서는 2억 5천에서 2억 8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 DSR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금리의 효과가 DSR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저희 생각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석 방법이나 시장을 보는 뷰나 저하고 좀 굉장히 비슷하고 하반기부터 지방도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지방이 움직인다면은 그 유동성이 차후에 다시 서울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